네, 오늘 그 SK증권 이코노미스트 안영진 이코노미스트 모시고 삼성전자 그리고 주식시장 전반에 관한 진단 그리고 어저께 뭐 FOMC 회의록 관련해서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우리 박수영 캐스터가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좀 해놨으니까요. 그 얘기 좀 듣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가 지정학적 리스크 등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1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1분기 매출은 77조 원, 영업이익은 14조 1천억 원으로 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이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0 시리즈가 흥행을 보였고 이 반도체 부문이 호조를 보이면서 이를 이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증권사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IBK 투자증권에서는 1분기 실적은 결과로 나온 것처럼 모바일이 주도할 것으로 봤습니다. 이 반도체 부문은 아직까지는 좀 흐린 가운데 디램 가격은 반등을 기대하기가 어렵지만 하락폭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2분기까지 낸드 여파는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적이 탄탄하기 때문에 주가 상승 여력이 높다라고 판단하면서 목표 주가는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DB금융투자에서는 3분기부터 디램 가격은 상승 반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메모리 가격 반등을 시장에서는 아직 신뢰하지 못하면서 최근 주가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꾸준한 호실적은 멀티플을 상향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보면서 목표가 10만 5천 원 유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이 디램의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코로나 이후의 소비 패턴 변화 등을 고려할 때 내년까지 4년 연속 디램의 성장세가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의 기술력과 미래에 대해서 물음표가 찍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목표 주가 8만 8천 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DS투자증권의 의견도 살펴보시면요. 여러 가지 우려는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식들이 더 매력적이라고 보면서 목표 주가 7만 7천 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흐름 보시면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징크스를 깨지 못한 채 현재도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현재 0.2% 하락하면서 68,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의 실적을 등한 증권사들의 의견 살펴봤습니다. 네. 자, 우리 박수영 캐스터 정리 깔끔하게 잘 하셨는데 그래도 SK증권 이코노미스트 안영진 이코노미스트 모시고 또 한 번 더 자세히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한번부터 드려야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우리 삼성전자 실적 좀 정리하고 지금 뭐 하는데 지금 먼저 이 질문을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네. 그럼 뭐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거를 그냥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냥 우리가 좀 심플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안영진 이코노미스트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 앞서서도 보셨겠지만 의견은 갈립니다. 현재 상태로는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고, 근데 뭐 오늘 시장에 대한 뭐 저의 진단도 마찬가지겠지만 결국 앞으로에 대한 문제가 더 반영이 된 거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서의 핵심은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뭐 신뢰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거기에서의 핵심은 뭐 GOS라고 불리우는 이런 뭐 그 게임 옵티마이징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 근데 이런 부분이 결국은 1분기 실적에는 뭐 갤럭시 22의 이 출시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막 기대 이상으로 반영이 됐지만 이제부터 그 GOS에 대한 우려는 2분기부터 반영되기 시작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상 최고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더라도 앞으로의 어떤 신뢰 문제가 결국 이 비즈니스의 핵심적인 뭐 사항이라고 본다면 사실상 뭐 삼성전자에 대한 조금 어떻게 보면 지금 냉정한 지금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무게가 실린 상황이 아닌가라는 진단을 해봅니다. 일단은 삼성전자가 잘 돼야지 사실은 주식시장이 잘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잘 돼야지 우리나라 경제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될 거라는 것은 뭐 의심의 여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되길 바라는데 네. 그 한 2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러면은 뭐 파운더리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도 뭐 TSMC를 이길 수 있다. 근데 2년이 지났어요. 근데 별로 못 쫓아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기대를 했던 부분이죠. 네. 그리고 세계의 어떤 반도체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면 기존에 우리가 뭐 자신 있어 하는 메모리보다는 이제 비메모리 쪽에서 어떤 뭐 시장 점유율 내지는 이익이 거기에서 70% 이상이 거기에서 창출이 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삼성전자도 향후 10년의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2030년에 세계 1위를 넘보는 어떤 뭐 투자 계획 내지는 앞으로의 청사진을 제시를 했는데, 그로부터 한 2, 3년이 지난 지금 사실상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관련된 파운드리와 관련해서 지금 우려 섞인 시선이 나오고 있는 어떤 신뢰 문제, 뭐 이런 부분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 파운드리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미국이 그리고 있는 어떤 뭐 각자의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 조성에 있어서 어떤 후발주자로서 우리가 삼성전자가 더 박차를 가야 되는 이 상황에서 이러한 좀 신뢰 문제가 제기가 되고, 그다음에 뭐 인텔이라는 새로운 또 뭐 시장 경쟁자가 등장한 뭐 이런 상황은 상당히 좀 우려 섞인 시선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반도체가 아니라 메타버스나 무슨 뭐 가상화폐나 뭐 이런 거가 되는 건지, 예,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가 좀 알 수는 없지만, 예, 궁금합니다. 자, 간밤에 우리가 가장 주목했던 FOMC 의사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일단은 우리가 발표된 건 다 알고 있어요. 예, 50bp 뭐 올리겠다. 뭐 그다음에 긴축을 이만큼 한다고 그랬는데 이만큼 아니고 이만큼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간단하게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기대 이상으로 어떤 긴축 스케줄을 발표를 했다라는 게 이제 팩트죠. 근데 오늘 시장 당연히 그러한 어떤 긴축 스탠스에 깜짝 놀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어제, 그러니까 간밤 말고 그 지난 밤에 있어서 브레이나드 부의장이 나와서 언급을 했죠. 같은 내용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어떤 시장 충격이라고 하는 건 엊그제의 어떤 말에 의해서 한번 출렁였고, 요 간밤은 어떤 글에 의해서 좀 출렁였다라는 부분, 그래서 시장 충격은 반으로 나뉘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언급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명확한 건 이겁니다. 긴축을 하겠다. 그리고 정말 강력하게 하겠다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어떤 뭐 금리의 상승이라든지 또 그로부터 금리의 상승이라면 자연스럽게 어떤 밸류에이션, 고멀티플을 부여하게 되는 어떤 성장주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같은 시장 반응이 보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긴축이라는 이슈 자체, 그리고 금리가 상승한다라는 이 이벤트는 어떤 신흥국 금융시장에는 상당히 좀 네거티브한 효과를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시장 반응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이런 긴축 이벤트는 앞으로 연준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5월 FOMC, 5월 초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는 상당히 어떤 시장으로 하여금 뭐 포지션을 조정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여유를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이러한 포지션 조정이 좀 잇따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떤 그 충격 내지는 임팩트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분산되어서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간밤에 미국 시장을 보면 이제 하락했고, 공포와 탐욕 인덱스도 보면 공포로 진입을 했습니다. 살짝.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우리가,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 이거 그 인플레이션 내지는 병목 현상 이런 거 조금 가다가 요거 정점 찍으면 야, 주변에 있는 모든 지인들 주식 사라고 얘기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었어요. 정점을 안 찍어요. 그러더니 전쟁이 일어나네요. 맞습니다. 그러더니 전쟁이 끝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더 일어날 것 같은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뭐 연말에 예상한 올해 내지는 또 연초 이후에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또 수정 전망도 하고 했지만 그로부터 또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인플레이션 압력은 더 거세지고 있고, 이 결과적으로 저희가 뭐 어쨌든 이 전쟁이라는 이슈 자체를 예상하기는 어려웠겠지만, 이러면서 여러 가지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가 들어가면서, 그리고 이 에너지와 어떤 각종 원자재에 대한 어떤 수급 이슈, 미스매치가 발생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걸맞게 연준의 스탠스도 더 빨라지고 강력해지고 있다는 건 우리가 이제 외생 변수로 받아들여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갈 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 생각보다 더 길게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영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올라가면은 모든 종목이 다 떨어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어떻게 우리가 외생 변수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뭔지 네. 저는 크게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첫 번째는 스태그플레이션화 되어 있는 경제 환경이죠. 그래서 수요는 아무래도 둔화될 수밖에 없고 인플레이션은 높다라는 요 부분. 그 다음에 뭐 금리가 올라간다는 부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결합을 시켜보면 전략이 나오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익에 벤치마크를 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나마 뭐가 더 좋을 것이냐, 뭐를 우리가 뭐 따라가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듀레이션을 짧게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업종으로 제시를 드리는 게 뭐 필수 소비라든지 또는 뭐 음식료와 같은 뭐 이런 좀 내수 업종에 집중되는 뭐 이런 좀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하면 그 길거리에 있는 꽈배기도 못 사 먹게 생겼습니다. 제가 네. 네, 너무 비싸가지고 그 음식료 값이 오르고 그리고 뭐 러시아에서 수입되는 것도 좀 뭐 비싸지고 밀 같은 거, 뭐 사료 네. 성분 재료 같은 것들, 비료 이런 것들. 그런데 이제 뭐 글로벌 인베스터인 폿남 인베스트먼트 같은 한 200조 운영하는 이런 분들도 나와서 지금 뭐 농업이 초기 국면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JP 모건 스탠리, 뭐 골드만삭스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SK증권에서는 어떻게 그런 그 소위 말해서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스탠스가 좀 있으십니까? 아무래도 이렇습니다. 우리 산업 구조 자체가 네.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해서 내다 파는 네네. 기본적인 그런 구조를 네네.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원자재가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어떤 마진 구조가 좋을 수가 없겠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게 어떤 판가 인상에 대한 이렇게 가격 전이가 나타나는 현상들이 최근에 음식료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가격이 올라갈 때 수요가 위축되는 현상으로부터 이런 필수 소비재 업종 같은 경우에는 가격에 대한 수요 탄력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면에서 어떤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 그래서 당연히 가격이 높다라는 부분은 우리 비즈니스 구조상에서는 악재일 수밖에 없지만 그게 자연스럽게 판가 인상을 통해서 마진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그리고 수요 위축으로부터 조금은 방어할 수 있는 이런 업종이 상대적으로 좀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한국의 농기계 회사들이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엔화가 굉장히 싸요. 네. 그래서 지금 은행 가서 엔화로 바꾸고 싶습니다. 엔화 네. 사고 싶습니다. 지금. 근데 엔화가 이렇게 저렴해지는 거, 가치가 낮아지는 거, 네. 이게 우리나라에 영향이 있습니까? 뭐 전반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엔화가 이렇게 싸진 이유 중에 하나도 결국은 통화 정책에 대한 디커플링인 것 같아요. 연준은 정말 금리를 높이고 더 강도 높은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반면에 BOJ, 일본 중앙은행은 오히려 통화 완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엔화가 이렇게 값이 싸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 결국 엔화가 싸진다는 거, 결국 뭐 달러 강세에 대한 어떤 뒷받침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어떤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어떤 원화 약세 측면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원화 강세일 때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뭐 이런 좀 긍정적인 부분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이 엔화의 약세 또는 달러 강세를 뒷받침하는 이런 현상, 이런 부분은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국 시장에 조금 네거티브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뭐 엔화 약세를 촉발하는 뭐 그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 완화, 이게 글로벌 현상으로 전이가 되면 좋겠는데 사실상 그렇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정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대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보면 약간 뭐 아니 우리도 좀 국채 좀 찍고 뭐 이런 얘기 좀 들어봤어요. 우리도 좀 완화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인프라 관련된 뭐 건설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조금 그동안 고생했던 분들 좀 도와주고 이래서 경기 부양을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확실하게 하려는 의도가 좀 있어 보이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기 부양은 뭐 지상 과제입니다. 네네. 뭐 다 마찬가지고 만약 뭐 윤석열 정부가 아니더라도 뭐 네네. 지금의 여당에서 당선이 됐더라도 동일한 이야기를 할 거고 지금 얘기 나오는 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서 뭔가 뭐 부양을 할 거라는 거는 뭐 기정사실화되어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윤석열 정부에서는 뭐 특이하게 좀 규제 완화라는 포커스를 가지고 뭔가 좀 정책을 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통화 정책은 반면에 또 긴축 모드로 가져간다라는 뭐 이런 부분은 글로벌 트렌드와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재정 정책으로는 경기 부양의 스탠스를 취하더라도 통화에 대해서는 긴축 모드로 가져가려고 하는 움직임은
뭐 크게 다르지 않은 뭐 이런 상황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찍고 금리는 올리고. 네. 그다음에 약간의 엇박자인 규제는 상황이죠. 완화하고. 네. 네, 좀 약간 헛갈린 상황인데 어쨌든 좀 우리나라 경제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들었고요. 특히나 조금 그 듀레이션을 짧게 가져가자. 그러니까 개인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너무 확신을 가지고 네. 많은 돈을 주식 투자에 맞습니다. 주식 시장에 투자하지 말고 좀 짧게 가져가라. 뭐 네. 이런 말씀인 것 네, 같습니다. 가시성을 좀 타임 프레임을 짧게 네. 가져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안영진 애널리스트로부터 말씀 굉장히 많이 잘 들었습니다. 네, SK증권 이코노미스트 안영진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